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7월달, 8월달 문제풀이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 8월 같은 경우에 요즘에 조금 그 시험 자체가 평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7, 8월을 대비하는 어떤 방법이나 스타일들이 수험생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시험의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7, 8월 달에 충분히 연습을 해 두셔야 뭐 9월 달부터 좀 마음이 편안하게 먹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하게 그냥 준비를 좀 하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정작 강의 일정부터 한 말씀을 좀 드리면 7주에 일단 마무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마지막 주는 5, 6월 달처럼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는 이제 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조금 포인트 좀 두려고 하는 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중간에 풀다가 막혀서 못 푸는 분들 좀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스킬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요 스킬에 좀 초점을 둘 테니까 잘 적용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 구성을 보면 일단은 신출제 문항하고 기출제 문항을 섞었습니다. 그 매번 이제 뭐라고 해야지 매년 문제를 바꾸는 거 그렇게 주로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출제가 안 된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주제가 동일한데 그럼 뭐 바꾸는 게 별로 의미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출제 문항하고 기출제 문항을 섞어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전부 다 신출제 문항으로 바뀔 겁니다. 그거는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정리는 진도별 모의고사 30분 정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단원별로 주제별 문항들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시는 문제들 파트로 일단 구성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를 보고 이론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이론이 정리가 잘 안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그 이론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리 안 된 이론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작업들 이것들을 꼭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온라인 특강은 일단 뭐 수강생들 분들은 무료로 제공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간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 문제는 어쨌든 나왔던 데에서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 항상 포인트를 두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진행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1주차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시험 문제는 오늘 하는 진도 파트에서 최소 한 문제. 만약에 이제 운이 좋다면 두 문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파트가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합리적 선택에 관한 부분이 초점이었죠.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을 정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암묵적 비용은 포함하는 것이고 매몰 비용은 비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매몰 비용을 비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로 확산되냐면 주로 문제는 생산자 이윤 계산으로 주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산자 이윤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이 사람이 경제라고 하는 이 친구가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비용이 뭐죠? 5천만 원이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매몰 비용을 비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현재 포기하면 얼마의 손실, 수확 후에는 얼마의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매몰 비용 5천만 원 전부 다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고정 비용. 고정 비용이 전부 매몰 비용이 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고정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이 될 때.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수확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2천의 편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비용은 얼마 들었죠? 6천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 발생했냐면 4천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손실을 비교하게 되면 어느 쪽이 손실이 더 적습니까? 4천이 더 적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답은 방금 이야기했던 5천, 4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수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의 바람직한 경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편익이 플러스는 아니지만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래서 5천만 원 매몰 비용이니까 이거는 고려하지 말고 뭘 고려해야 된다? 현재 2천과 비용 1천만 원만 고려해서 경제는 양파를 수확하면 합리적 선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자 이론에서 수요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개 변수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한꺼번에 요약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가격 변화율, 소득 변화율, 다른 재화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여기서 스킬적인 측면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연습을 두 가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가격에서 그 다음에 변화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면 800원의 가격으로 하다가 600원 낮췄다고 했잖아. 그럼 800분의 200, 8분의 1을 계산하면 가격 변화율은 25% 바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매출액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 매출액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TR은 P 곱하기 Q가 되죠. 이걸 미분을 하면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가격 변화율 플러스 수요량 변화율, 판매량 변화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스킬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킬은 뭐냐면 대부분 다 그 수요 가격 타격도가 주어졌을 때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돼요. 수요 가격 타격도 0.5가 주어졌잖아.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잖아. 그럼 대부분 다 이 두 개를 곱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 공인회계사라든지 뭐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쪽에 X를 두고 요쪽에 수요량 변화율을 주고 가격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도 주로 있었어. 그런데 제일 많은 변화율 물어보는 문제는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패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소득 변화율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제 소득이 변화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그 이야기잖아. 그러면 탄력도에다가 가격 변화율이나 소득 변화율 바로 곱해주면 되죠. 아시겠나? 이것도 머리 아파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술적으로 바로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식에서 정리를 하시면 금방금방 해결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600으로 낮춘다라고 했으니까 8분의 2, 바로 25%만큼이 가격이 변화하게 된 거고, 그럼 25 곱하기 0.5로 하게 되면 12.5%가 나오겠지. 그럼 12.5%가 증가했다니까 어디에서? 200개에서. 그런데 왜 증가죠? 수요는 가격이 다운됐을 때 증가를 하잖아. 이것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수요 법칙. 그래서 판매 X를 구할 때는 판매량 변화율, 수입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 수요 법칙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 되거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토마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그러면 12.5를 곱하게 되면 25개가 될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수박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매출이 10% 감소했다며. 가격은 20% 인상됐다며. 맞죠? 그러면 가격이 20% 인상되었으니까 변화율이 어떻게 돼? 20%. 맞지? 그 다음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X는 그 다음에 총 판매 수입량이 10% 감소. 마이너스 10이 됐다는 이야기가 돼. 그럼 X는 얼마가 돼? 그렇죠. 30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0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문제를 푸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머릿속에 좀 정리가 잘 안 되셔서 가끔씩 푸는 게 막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시장 균형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 균형 관련되는 문제들은 패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시장 균형을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균형 유도는 처음에 시장 균형뿐만 아니라 세금이 부과된 이후의 시장 균형. 그죠? 그 다음에 가격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시장 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그러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초과 공급은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해야 되겠죠.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제 수입을 증가시켜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물을 증가시키든지 이게 전부 다 뭐죠? 시장 균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시장 균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장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부르죠? 경제적 효율성, 파열도 효율, 사회적 총이익의 극대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지. 다시 한번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적으로 보면 시장 균형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수요량이 6개고 공급량이 3개면 어떻게 돼? 초과 수요 상태잖아.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문제, 꼭 한 번씩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시장 균형 탄력도를 물어봅니다. 그럼 시장 균형 탄력도는 주로 보면 이제 점 탄력도 문제지. 이 점 탄력도 문제고 점 탄력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기울기의 역수, 즉 미분계수.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죠? 델타 P분의 델타 Q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균형점을 대입시킨다. 이게 점 탄력도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기울기의 역수 미분계수 이용한 이건 스킬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시장 균형의 변화입니다. 그죠? 불균형과 균형의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균형인 경우에는 초과수요, 초과공급인데 주로 어떤 문제가 엮이죠? 가격 규제. 그럼 이 가격 규제는 주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인데,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에서 암시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객관식이고,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초과수요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초과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초과수요가 발생을 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죠? 농산물 가격 지지, 이중고가제, 그죠? 그 다음에 쌀 매수, 뭐 그런 이야기들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변할 때는 언제 변합니까? 조세 부담, 보조금 지급이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지? 공급이 좌우로 이동하죠. 수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담되면 어떻게 돼? 공급이 그렇죠.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할 때 조세든 보조금이든 원칙이 한 가지 있지.
생산자의 세금을 부담한다면 생산자 월의 가격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마이너스 T를 대입시킵니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야기, 이때는 월의 가격에다가 플러스 T를 합니다. 왜? 더 많은 가격 지불해야 되니까. 생산자는 덜 받게 되고 소비자는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계다 바로 대입시킬 때 이걸 바로 대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규제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회적 총이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입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보조금을 줘야 되겠죠. 매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을 써야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물어봤던 질문이 이겁니다.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금액의 크기니까 이거는 뭐죠? 초과 수요를 정부가 해소해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푸세요. 그냥 풀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시작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시장 균형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했다. 그죠? 최고 가격제 실시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값을 하나씩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시장 균형부터 한번 구해보면 시장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100-P에다가 10 플러스 2Q니까 이거는 P에다가 10 플러스 2Q를 대입을 시키면 되지. 맞지? 그러면 9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Q가 될 거잖아. 그럼 3Q는 90. 그래서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은 3Q는 9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Q가 얼마 되지? 30이 될 것이고요. 수량은 30을 P에다 대입을 시키면 가격은 70이 되죠. 네. 그래서 3Q는 90이고 가격은 70만큼이 되었다. 그런데 XJ 가격이 얼마야? 정부가 XJ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가격을 얼마로 책정했죠? 3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30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가격을 이제 P는 30으로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초과 수요를 구해야 되니까 수요 함수에 30을 대입시키면 얼마죠? 70이 되나요? 예, 수요는 70이 되고 공급은 얼마죠? 공급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10만큼 되겠지. 10만큼 될 것이고.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초과 수요 공급을 계산을 하면 초과 수요는 당연히 얼마죠? 플러스 60입니다. 그런데 60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공급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공급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은 맨큐입니다. 맨큐 경제학책에 보면 이게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지금 이제 초과 수요를 해소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수요 곡선과 이런 공급 곡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격이 지금 이제 30이 결정되어가지고 요만큼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요만큼을 해소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만큼 해소해주려면 공급이 어떻게 돼야 돼? 보조금을 받아서
공급의 이동이 발생해야 돼. 공급의 이동이 발생해야 돼.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식은 간단한 이야기지.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P에다가 플러스 S 보조금 여기에다가 식이 무슨 값이에요? 10 플러스 EQ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걸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P는 30과 뭘 만족시키는? 70을 만족시키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뭘 대입시켜라? 30, 여기다 70.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보조금이 얼마가 돼? 150이고 30이니까 120이 되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보조금은 120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왕 나온 김에 가격 규제를 했을 때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구하면 정상적일 때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최저 가격으로 바뀌게 되면, 최고 가격으로 바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우선 노란색을 보면 이게 뭐지? 최고 가격제. 그죠? 최고 가격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생삼각형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만큼이 됩니다. 최고 가격제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후생삼각형은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는 변화분 1, 2, 3, 그 다음에 4, 5, 6으로 계산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사라진 거지? 소비자 잉여는 플러스 4가 생겼고 마이너스 3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합니까? 생산자 잉여는 마이너스 4만큼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만큼이 생기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된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되니까 요만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사다리꼴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뭘 더하는 거죠? 윗변하고 그 다음에 밑변을 더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곱하기 어떻게 하죠? 높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윗변하고 밑변은 전부 다 뭐지? 이거는 절편 값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 가격, 수량, Q2에 대응되는 가격 크기 차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지? 이게 수량이죠. 수량.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Q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Q1을 잡고 여기다 Q2를 잡아놓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금이 부과될 때도 마찬가지야. Q1, Q2 그 다음에 원래 가격 P1, P2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해두는 거지. 아니면 이쪽에 P3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면 그림을 안 그려도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절편이잖아. 절편. 절편이죠. 절편.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회적인 전체의 지금 현재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3하고 5만큼이 손실.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과연 증가했을까라는 질문에는 답을 어떻게 하면 돼? 3과 4의 크기 문제지. 그래서 만약에 4가 더 크다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를 한 것이고
오히려 4보다 3이 더 크다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산자 잉여는 두 번째는 이제 최저가격을 한번 봅시다. 최저가격은 여기서 나온 대로 균형가격보다 위에 설정됩니다. 그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원래 생산자 잉여보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는 수량이 원래는 Q1이었는데 수량이 Q2로 줄었죠. 감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후생 손실이 이만큼 발생한 거죠. 수량이 줄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수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Q1에서 Q2만큼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생산자 잉여는 얼만큼 증가했다고? 플러스 2. 소비자 잉여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소비자 잉여는 마이너스 동그라미 2에다가 마이너스 3만큼이 날아갔고,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이 더해졌죠? 플러스 동그라미 2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만큼이 날아갔죠. 됐어요? 그럼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돼? 여기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사다리꼴 면적. 그럼 사다리꼴 면적에서는 절편 두 개, 여기 가격 하나, 최저가격제와 절편. 맞죠? 그것도 공급함수의 절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쪽에서 마찬가지잖아. 최상한 가격, 이거랑 뭐죠? 수요함수의 절편. 이게 뭐가 되죠? 여기 윗변과 밑변, 가격 변수. 그 다음에 높이는 수량의 차이. 요게 높이 H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만 확인합시다.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 증가했느냐?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 이야기니까 첫 번째 균형식을 구해야 되겠죠. 균형식을 구하면 처음 소비자 잉여 2분의 1에다가 처음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 돼야 됩니까? 높이는 수량. 맞죠? 이게 뭡니까? Q1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0에서 구해야 되는데, 절편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절편을 구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서 구하면 P는 100이지. P는 100이지. 근데 균형 가격이 얼마? 70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30은 절편 100에서 얼마를 뺀 거지? 균형 가격 70을 뺀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450.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부가를 한 다음에 됐나요? 일단은 수량은 얼마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수량은 아까 얼만큼 변동했지? 30에서 10만큼으로 줄었죠. (20만큼) 줄었잖아. 공급량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두 개. 윗변과 밑변. 그러면 작은 값이 윗변. 그 다음에 요 값이 밑변이 되겠지. 밑변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함수 절편 100에서 얼마를 뺀 거지? 100에서 균형 가격까지 거리가 얼마야? 30이었잖아. 맞지? 100이라고 하는 절편에서 균형 가격, 그 최고 가격까지 거리가 30이었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60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60은 수요에 대입을 한번 30을 수량을 대입을 시키고 공급에다가 수량을 대입시켜서 만들어지는 가격차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P3에서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왜? 30에서 얼마가 되는지 요 값만 하나 구하면 되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P3이라고 하는 요 값은 뭐가 되지? 최고 가격 상한가격이 된단 말이지. 맞죠? 그럼 요 면적에서 요 높이를 구할 때 요게 기준이잖아. 이거 구할 때도 요 높이를 구할 때 요게 기준이잖아. 맞지? 그럼 요건 30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거는 100이니까 70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지금 하나 찾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Q2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봐보세요. 그림 그려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머릿속에 있으면 그림을 안 그려도 되잖아. 그림 그려도 구해야 되는데 그럼 그림을 안 그리고도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낫지. 절차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 그냥 요거 지금 이제 값만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Q2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30일 때 수량이 얼마였죠? 10개죠. 그러면 10을 다시 이제 수요함수에 대입시키면 가격이 얼마야? 90이 되잖아. 맞아요. 그럼 90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지. 그래서 60이죠. 그래서 60은 90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림을 그림으로 이해하지 말고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림을 안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건 분명하잖아. 물론 그림을 그려서 해도 돼. 근데 그림을 안 그릴 수 있다면 안 그리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최저가격제로 하게 되면 기준은 어떻게 되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그죠? 이 최저가격이 기준되고 여기에서 요만큼이 밑변. 그 다음 또 최저가격 기준에서 공급함수에 대입시키는 요 값이 윗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Q1하고 Q2 사이의 거리.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림을 안 그려도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자,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값이 얼마냐면 650이 되고요. 650은 200만큼 증가를 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사실 문제는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쉬운데 금방 풀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유석 여기 나온 대로 지정석, 커플석, 가족석, 스카이박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인 그 혜택을 많이 주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 가족? 제일 많이 혜택을 주고 싶은 쪽. 가족, 그 다음 스카이박스 이러면 경제적 마인드가 상당 부분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자유석이지. 왜 그러냐면 위에 지금 현재 자유석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탄력도가 어떻게 됩니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은 요 탄력적인 사람들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니은을 어디에 적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기억에 찾아 쓰고 그 이유를 경제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그건 자유석입니다. 이유는 뭐냐? 수요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집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탄력도와 판매 수입의 관계.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에서 가격 올려라 그 이야기지. 근데 가격 내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혜택을 많이 준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볼 때 혜택을 많이 준다. 요즘에 보면 그 광고 하나 나오던데, 청년 제로인가? 통신료 그 광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이만큼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야? 탄력적이야.
네,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SK가 요즘에 한참 그 뭐죠? 청년 요금제. 이걸 요즘에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적 용어인데, 야구장을 가보신 분은 다 압니다. 야구장에 꼭 갈 때는 뭘 챙기죠? 치킨과 소주, 맥주. 근데 이거는 뭐지? 야구 때문에 발생한 외부 효과지. 외부 효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리얼은 가격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쓰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타격도 분석해 줘야 됩니다. D팀의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5,000 사이일 때 0.8 비타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000, 20,000 사이일 때는 1.2 타격적으로 변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는 지금 현재 입장료가 15,000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좀 전에 이걸 그대로 한다면 타격적일수록 가격을 내리고 비타격적일수록 가격을 올린다. 올리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탄력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현재는 변화를 줄 수가 없지. 변화를 줄 수 없지. 변화를 줄 수 없잖아. 15,000원에서 변화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손실을 보게 되겠죠. 매출이 줄어들겠죠. 이해가 됐나요? 15,000원에서 지금 가격을 현재 입장료가 15,000원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15,000원 그대로 둬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비싸게 올리게 되면 탄력적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요. 싸게 내리면 또 비탄력적이잖아. 역시 입장료 수입은 감소하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 입장료가 15,000원이야. 올리면 어떻게 돼? 수요 탄력적이잖아. 입장료 수입 감소하겠지. 근데 15,000원보다 싸게 만약 입장료 내리면 또 어떻게 돼? 또 비탄력적이니까 입장료 수입은 감소하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이걸 기계적으로 외워도 타격적에서 가격 내리고 비타격적으로 가격 올린다. 이거 기계적으로 외워도 결국 맥락에서는 무너진다니까. 맥락 하나 살짝 바꿔버리면 이래 되잖아.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문제는 사실은 경제학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요 공급의 균형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렇게 되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 균형을 달성한다. 경제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 균형이 달성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단 말이지? 아까 이야기했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는 것, 여기가 균형이다 그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만약에 지불 용의 가격이 있는 소비자, 팔이죠. 그러면 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판매를 할 사람은 소비자는 3명이고 이쪽에 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4, 5, 6, 7, 8이 팔 의사가 존재하죠. 그러면 3하고 5잖아. 그럼 초과 공급이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이 6이 만약에 되었다. 가격이. 그러면 6만큼 지금 팔 사람은, 살 사람은 가나, 다라마 5명이야. 맞지? 그런데 팔 사람은 아자차 3명밖에 없어. 뭐가 되죠? 초과 수요. 따라서 시장 균형은 어떻게 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습시킬 때 하는 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더라고. 의외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재작년 한 2년 전쯤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공인회계사인가
거기서 나온 적이 하나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자, 그래서 이건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 표에서 보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이야기지. 그럼 같아지는 건 7밖에 없잖아. 4죠, 4. 이해됐습니까? 가나다라. 그 다음에 여기서 8놈은 누구지? 아자차가 카. 자, 그러면 위 시장의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되는 경우에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의 편익을 계산하면 되잖아. 가는 7만큼에 구입을 했으니까 얼만큼 생겼지? 플러스 3만큼. 9는 플러스 2만큼. 8은 플러스 1만큼 생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는 얼마 생겼죠? 플러스 3만큼. 자는 얼만큼 생겼지? 플러스 2만큼. 차는 얼만큼 생겼죠? 플러스 1만큼.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의 편익이 각각 6이죠. 6.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얼마지? 12.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시장 균형,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데 이걸 수량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걸 찾으면 된다. 이걸 요게 포인트니까 기술적으로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을 회사가 생산하는 X제의 수요함수가 P는 700-10Q 그 다음에 공급함수가 100 플러스 20Q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따지면 얘는 10분의 1 미분계수 요거는 20분의 1이 미분계수네. 맞죠? 이게 만약에 Q는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10, 20 그대로 하면 되지.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역수니까. 자, 현재 X의 균형 가격과 가격은 각각 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조세 수입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조세 수입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지? T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T 곱하기 Q. 그런데 이때 말하는 Q는 Q1이에요? Q2예요? 그렇죠. Q2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자꾸 막히시는 분들은 일단 스토리를 만들어 놔라. 그래서 해법은 첫 번째, 시장 균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P1과 Q1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을 계산해야 되겠지. 세금 부담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균형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 구한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뭡니까? 후생 손실이 얼마냐?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이 얼마냐? 많이 물어보고. 맞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세 수입을 물어보고 역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조세 수입을 물어보고 역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걸 구하는 게 그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T로 표시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시장 균형.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지? P1과 Q1을 구하는 게 일단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 수요함수 P는 700-10Q고 그 다음에 100 플러스 20Q 자, 그러면 이걸 바로 그냥 보면서 계산합시다. 여기 보면 이제 70-100하고 10Q하고 100 플러스 20Q를 더하게 되면 이걸 연립을 하게 되면 30Q는 600이지. 그죠? 그 다음에 Q는 얼마가 됩니까? Q1은 20만큼 되겠죠. 그러면 Q1은 20만큼을 대입을 시키게 되면 400, 500이니까 P는 얼마 됩니까?
P1은 500만큼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두 번째는 방금 해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세금 부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조건 안 달려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자에게 세금을 그냥 부담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부담을 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P-T를 대입시켜야 되겠죠. 어디에? 생산자에게. 그러면 공급함수 P-T 이꼴 얼마입니까? 100 플러스 20의 Q죠. 자, 이것과 새로운 균형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균형은 얼마야? 새로운 균형은 700 마이너스 10Q가 되겠지. 그래서 700 마이너스 10Q.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위에 식은 P는 얼마가 됩니까? 100에다가 플러스 20Q T 그 다음에 20Q만큼 될 것이고 밑에 거는 P는 700 마이너스 10Q만큼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 30Q는 얼마가 되지? 30Q는 600 마이너스 T만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대부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로 풀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시장 균형 구하자. 스토리를 만들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세금 부담에서 균형식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목표, 마지막 결론이 뭐였지 아까? 조세액의 크기를 물어봤거든. 그럼 조세액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조세 수입 P 곱하기 T 곱하기 Q라고 하는 거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 Q는 얼마라고? Q2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셔야 이게 된다. 그리고 T 곱하기 Q2가 얼마가 되지? 3000이 된다고 했거든. 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니까 T 값을 구해야 돼. T 값을. 그래서 일단은 식이 나온 게 이게 뭐냐. 30Q에다가 600 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식을 하나 더 한다면 요거죠. T에 Q2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된다고? 300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 곱하기 30분의 600 T가 들어와줘야 돼. 이걸 뭐로 표현을 한다? Q로 정리를 해줘야 T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분의 600 T가 되겠죠. 그럼 다 구했네. 이걸 어디다 대입시켜? 여기에다가.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대입시키면 요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가 대입시키면 T 곱하기 얼마가 되지? 30분의 600 T가 되겠죠. 됐나요? 이거 자체가 얼마 된다? 3000이 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30을 해주는 게 낫겠죠. 네, 30을 해주게 되면 T 곱하기 600 T에다가 600 T 30 이렇게 하면 9만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00T에다가 마이너스 T 제곱 이퀄 자, 인수분해를 많이 해봤으면 값은 바로 나오겠네. 까먹었다고? 자, 인수분해를 바로 하게 되면 T 제곱에 마이너스 600T 그 다음에 플러스 9만
이꼴 제로로 식이 바뀌죠. 그죠? 그럼 t-300의 제곱이 되지. 인수분해 많이 안 했어요. 까먹었다고? t-300이 제곱되잖아. 이 식을 정리하면. t-300의 제곱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는 얼마 된다? 300. t가 300이면 qt는 얼마가 돼? 3000이니까. 3000이니까 얼마큼 됩니까? 10만큼 되잖아.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연속으로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험장 가시면 일단 스토리를 만들어 놔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첫 번째 시장균형 구하자. 두 번째 세금 부담한 다음에 균형 구하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값을 정리해 놓고 각각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습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스토리를 짜고 한 단계씩 계산을 해 나갈 것. 그 다음 7번 마지막 문제인가? 예. 자, 7번 문제는 사실 출제 오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밤 12시까지 했는데 이거 하나 못 봤어요. 여기 사실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이 두 재화만 쓴다는 가정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 이해를 했겠지. 자, X의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그럼 X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일단은 올해 시험에서 가격 효과를 먼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가격 효과는 보통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인데 이것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 하락에서 정상제. 우리가 정상제일 때 X가 정상제만 놓고 볼 때 그죠? 그러면 PX 가격이 하락을 했다. 맞아요. PX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대체 효과. 가격이 싸졌지.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되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소득 효과. 어떻게 되죠?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한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X가 이제 열등제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럼 열등제일 때는 PX는 가격이 하락을 했다. 대체 효과는 열등제도 그대로니까 수요량이 증가를 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소득 효과는 어떻게 돼?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열등제잖아. 그러니까 QX는 어떻게 되지? 감소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크기 중에서 이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의 맥락은 각각이 아니라는 거야.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재화밖에는 지금 소비를 안 해. 두 재화밖에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PX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 그러면 QX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열등제인 경우에는 열등제와 상관없이 대체해서 두 가지밖에 소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X의 소비를 늘리게 되면 Y의 소비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줄여야 돼. 수요량은.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대체 효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득 효과도 실질 소득이 증가했잖아. 그럼 X는 정상제니까 실질 소득 증가에 따라 어떻게 되지? 수요량이 증가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열등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요량이 감소를 하죠. 맞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맥락이 다르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방향과
이거 두 개의 방향이 같다는 걸 물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xj 구입 방향은 동일하고 yj 구입 방향, 변화 방향이 동일하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xj 구입 방향이 동일한 것은 둘 다 플러스였고 yj 구입 변화 방향은 대체효과든 소득효과든 마이너스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측면으로 열등제인 yj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그 이야기인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yj만 놓고 본다면 대체효과에서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소득효과에 감소하면 소득효과에서 어떻게 되지? 구입량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지. 맥락이 바뀔 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질문에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각각의 재화를 본 게 아니고 X제와 Y제만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두 개의 관계는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이 하나씩 떼고 공부를 했을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